안녕하세요. 이승만 포럼 132회 시간 발표를 맡은 유지윤입니다. 저는 2017년 11월에 이승만 포럼 제81회에서 이승만과 프레데릭 해리스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이승만의 미국 기독교 네트워크와 정치 외교 활동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건국 이념 보급회와 뉴델리 임원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구 대상으로서 인물은 경칭을 생략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논문이나 시각 자료에는 대부분 경칭을 붙이지 않았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트워크는 우리말로 관계망이라고도 하고 연결망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관계들의 조합과 연결성을 통해 변형되고 영향을 주고받는 작용을 보는 사회학적 연구 방법입니다. 양적 통계 연구 방법으로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역사적 인물과 단체 등의 관계성을 사료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의 기독교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통신기술과 교통수단의 발달 등이 크게 한몫을 했습니다. 이동이 자유롭고 서신교환이 가능했기에 서로 생각을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했고 그러한 소통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형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미국 기독교 네트워크를 논할 때 여러 관점과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네트워크 분포에 미국인들 뿐만 아니라 미국에 당시 거주했던 한국인들도 포함시켰는데요. 재미 한인들이 미국의 전통과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떻게 적응하고자 했는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기독교 네트워크를 활용한 것인지, 아니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나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운동에 동참하고자 했던 것인지 여러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왜 미국 대통령들은 선서를 할 때, 취임식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하는지, 그리고 왜 미국 의회는 공식 행사에서 시작할 때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 재헌국회 1948년 5월 31일 첫 회기 때 기도를 하고 순서를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승만이 미국 체류 기간 중에 만나 함께 활동한 사람들과의 관계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이 네트워크의 활동이 한국 독립에 미친 연계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했습니다. 이승만이 1954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서 미국에 국빈 방문하기까지 6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미국의 입출국 과정과 동기, 정착 과정 등이 이 기독교 네트워크와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었는지 이승만이 남긴 자료들을 중심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시기별 네트워크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이승만의 활동의 성격과 방향 또한 변화되었고 국제 정치적인 상황, 예컨대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그런 국제사회적 차원에서 시민사회를 관통하는 문화적 특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이승만이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미국 시민종교의 특성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청교도적 신앙을 바탕으로 미국 땅에 온 사람들이 유럽의 종교전쟁의 역사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고 독립전쟁까지 겪으며 나라를 세우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을 비롯한 건국 세력들은 국민들의 통합을 위해서 최소한의 기독교적 전통을 지키고자 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상하원의 원목 제도를 설치하고 회기 시작 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이후 정치적 발의 및 결의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적 정교 분리 형태의 모습이 미국에 정착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듯 미국의 시민사회가 완전한 세속주의, 또한 완전한 국가 종교도 아닌 시민 종교를 기초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이 기독교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승만이 미국에서 외교 독립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기독교 네트워크는 시민사회 영역에서부터 코리아를 도와야 한다는 통합된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게 한 중요한 동력이었습니다. 두 번째, 미국 체류 기간 동안 기독교 네트워크는 이승만에게 있어 미국 시민들과 자유의 정신, 그리고 독립의 사상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었는데요. 매 시기마다 미국 및 국제 정치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서 이승만은 종교적 민족주의의 성향이 강한 쪽에서 세속주의적 특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독립운동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 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개인적인 믿음 혹은 신앙심이 세속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다른 차원에서 재고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직면할 때 오히려 민족적 정체성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미 활동의 전략과 방법이 시기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 부분에 착안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6개의 시기로 구분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승만의 제1차 미국 체류는 1904년부터 1910년까지이고요. 러일 전쟁이 일어난 후 대한제국의 밀사로서 미국에 파견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1882년 체결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국제적 약속에 대한 이행을 시민 종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던 미국 정부에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이승만이 1905년 8월 루즈벨트 대통령을 접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와이 한인 기독교 네트워크의 역할이 존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현실적으로 국제정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동안 이승만은 미국 사회의 기독교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일종의 공공외교적 활동을 펼쳤습니다. 제2차 미국 체류 기간은 1912년부터 1920년까지이고요. 백오인 사건의 파장을 피하고자 한 종교적 망명이었다고 보여집니다. 1912년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개최되는 국제감리교 대회에 한인 대표로 참석한다는 명분으로 도미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1913년 하와이로 이주하여 가장 먼저 한국 교회 핍박을 저술 출판하여 백오인 사건과 관련된 일제 지배의 실상을 기독교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이승만을 통해 형성된 기독교 네트워크는 3.1운동 이후 새로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필라델피아 대한인 총대표회의가 열렸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명의로 작성한 서한을 파리 평화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정상들에게 보내는 외교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렇게 2차 체류 시기부터 이승만은 미국 및 국제정치계의 전면에 나서며 종교적 민족주의와 세속주의의 긴장 속에서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 나갔습니다. 1921년부터 1932년까지에 해당되는 제3차 미국 체류 시기는 이승만이 상해에 갔다가 다시 미국의 하와이로 활동 거점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승만은 하와이 한인 기독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보다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대한인 동지회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워싱턴 군축회의를 통해 국제 외교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미국 내 한인 및 현지 기독교 네트워크의 도움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비록 독립을 명시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만 한인들의 독립 의지를 공표하는 데 외교적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에 해당되는 제4차 미국 체류는 만주사변 이후 제네바 국제연맹에서의 외교 활동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모스크바 방문 이후 다시 미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승만은 이때 오스트리아 출신 도너와 결혼을 하고 나서 하와이 기독교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교육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중일 전쟁이 발발한 지 2년 후인 1939년 워싱턴 DC로 부인과 함께 이주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 대표로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외교를 하는 가운데 여러 단체들과 교류하면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인 친한회와 한미협회 등 미국 기독교 네트워크와의 연관성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한미협회 이사장을 담당했었고 파운드리 감리교회 담임 목사였던 프레데릭 브라운 해리스가 상원 원목으로 선임된 1942년 이후에는 한미협회를 통해서 한국의 존재를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종교적 민족주의의 특징을 네트워크의 접근 경로로만 활용하는 한편 홍보물에는 종교적인 내용을 내세우기보다는 한국 민족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메시지를 미국 정부에 전달하는 시도를 거듭하는 활동을 계속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이라는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방 이후 1946년 12월에 미국 방문, 즉 제5차 미국 체류는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독립촉성회 측의 정치적 의견을 미국에 직접 가서 표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방미 직후 워싱턴 DC의 칼튼 호텔에 여장을 풀죠. 그렇게 여장을 풀고 나서 전략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 전략회의에는 이승만이 이전부터 함께했던 그 올리버나 해리스, 스테거스 윌리엄스, 우달 이렇게 여러 인물들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을 하게 되고 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이후에 대한독립운동에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승만 미국 체류의 결과 역시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는 못했지만 결국 의도했던 반탁 독립 촉성은 1948년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를 통해 이루게 되었고 이승만은 1948년 7월 24일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제6차 미국 체류 시기, 즉 대통령 재임기 중에 이승만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빈으로서 미국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형성한 그 기독교 네트워크가 수면 위에 많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때 가장 절정으로 이제 표현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1954년에 미국 체류 기록을 참고하다가 국빈 방문이죠. 이 국빈 방문 기록을 참고하다가 그 1차부터 5차 체류 시기에 생성된 자료에서 알 수 없었던 그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제1차 체류기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편입하게 된 배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양상은 다음 시기들과의 관계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방문한 도시는 총 8군데이며 워싱턴 DC에서 점차 미국 본토 서부로 이동하여 하와이를 경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와이를 거쳐서 다시 서울로 귀국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여러 지역 중에서 특히 파운드리 감리교회와 한인 기독교회를 방문하여 그의 미국 체류 시기 기간 중에 네트워크를 확인하고자 한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각 지역에서 연설을 할 때 미국 종교계 카톨릭과 유대교 지도자들과도 교류했던 모습은 이전 그 시기에서도 보여줬던 특성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6번의 이승만의 미국 체류기를 분석하면서 미국 사회에 존재하는 그 시민 종교적 특성과 독립운동의 양상의 연계성을 발견해 보고자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흡하지만 추후에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발전시켜 나가보고자 합니다. 소위 언약을 중시한 청교도적 전통과 서유럽의 세속주의적 철학의 전통에서 유래한 시민공화주의의 영향이
미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연구를 계속하던 중에 정교 분리의 미국 문화가 한국 기독교 문화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어서 6번의 미국 방문 여정 중에서 첫 번째 미국 방문 시기가 시작되는 1904년의 여정을 중심으로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승만의 제1차 도미 여정은 혼자의 몸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증기선 오하이오로 시작된 그 바다 항해에 동승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승만이 한성 감옥소에 수감되었을 당시 부서장이었던 이중진의 동생 이중혁이 있었습니다. 이중진은 이승만과 이중혁의 이때 여행비를 후원했습니다. 러일전쟁 시기에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측근 민영환과 한규설은 이승만의 도미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후원했는데요. 대한제국 정치인들의 후원이 있었던 한편 내한 선교사들의 관심 및 지원 또한 방대했습니다. 이승만이 기록한 일지 로그북 오브 SR이라는 그 문헌명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일지에 따르면 1904년 11월 4일 한성을 출발하여 서울이죠. 서울을 출발해서 1904년 12월 31일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하기까지는 총 52일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경유한 도시들은 시간 순서상으로 목포, 부산, 시모노세키, 고베, 요코하마, 호놀룰루,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피츠버그, 해리스버그입니다. 목포에 1904년 11월 4일에 서울을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이 6일에 목포에 정박을 하게 되는데요. 목포, 광주, 순천 등지에서 그 선교사역을 하던 프레스턴 선교사의 서한이 이승만의 손에 주어집니다. 이승만의 기록한 일지에는 목포에 정박한 배를 두고 홀로 어느 교회를 찾아갔다는 내용만 있지만 이때 이승만이 프레스턴 선교사를 찾아가 직접 이 서한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프레스턴 선교사는 이승만이 이제 훗날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1903년도에 이제 내한한 선교사였습니다. 목포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승만이 도미하는 여정 중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목포를 거쳐서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지나 일본의 이제 고베로 가게 됩니다. 이승만이 11월 10일에 고베에 도착해서 최상호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요. 최상호는 훗날 한표욱 대사의 장인이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제1본 한인 기독교 네트워크의 일원이었던 최상호는 훗날 이승만의 하와이 교육 사업에 협력을 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11월 11일 고베에서 남감리교 선교사 하디 박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하디 박사는 1904년 영국의 웨일즈에서 발생한 영적 대각성 운동을 내한 선교사들에게 전달해준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 운동의 단초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이승만이 미국에 건너간 이후에 미국 감리교와의 네트워크가 더욱 공고화되고 확장되어 지속되는데 이러한 선교사들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승만이 도미 여정 중에 미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만난 한국인이 누구였을까요? 1904년 이제 11월에 4일에 이제 한국을 떠나가지고 호놀룰루에 이제 도착했을 때 이승만이 처음으로 만난 이 재미 대한인은 하와이 이민 1세대 박윤섭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하와이에 와서 이민국 통역관으로 근무 중이었던 박윤섭은
1903년도에 하와이에 왔다고 합니다. 박윤섭이라고 추정되는 이 인물은 또 다른 문헌에는 홍정섭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일단 그 당시에 하와이에는 많은 한인들이 와서 여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또 참고 사항이 있습니다. 하와이에 선교사로 와서 활동 중이었던 와드맨 목사가 성도들을 동원해서 이때 이승만을 환영하기 위해서 항구에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와드맨 목사는 하와이 지역 감리교회 소속으로서 이승만의 도미 여정을 미리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덕분에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좀 더 머물면서 기독교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와이 대표 윤병구와 함께 1905년 8월에 시오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면담하는 데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하와이 주민 대표 윤병구의 면담 요청을 무조건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면담이 성사된 데는 일본, 필리핀으로 가던 중에 하와이를 경유했던 테프트의 출천도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이렇게 하와이를 경유한 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12월 6일부터 16일까지 약 열흘간 체류하게 됩니다. 스톡턴가의 일본인이 경영하는 호텔과 미국 시민 PCC 집에서 묵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때 스크랜턴 선교사가 작성한 서한하고 벙커 선교사가 쓴 서한이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고 있었던 존슨 씨에게 전달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어서 1904년 12월 17일 정오에 처음으로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약 열흘간 체류하는 동안 이승만은 이 도시에서 한성과목소 동지 신흥우를 만났습니다. 당시에 남가주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신흥우가 이승만 일행을 마중 나온 것이었습니다. 한성과목소 기독교 네트워크 중 한 인물인 신흥우와의 만남을 통해서 미국 현지 사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흥우는 당시 셔먼 부인과 매그놀리아 거리에 위치한 한인 감리교 선교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성과목소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수감되어 있었던 동안에 이승만은 옥중 동지들에게 기독교인들이 되라고 전도도 하고 또 옥중 도서관을 만들어서 번역 및 저술 활동을 계속했었습니다. 옥중에서의 시간 동안 신흥우는 서양 문물 및 기독교 사상을 공유하였으며 옥중에서의 이러한 학술적인 또한 학구적인 경험이 미국 체류 기간 중에 정착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 간 이후 처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한 이승만은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어느 교회에 가서 담화의 시간을 가진 이후에 여비 부족의 이유로 이중혁은 로스앤젤레스에 남겨두고 다음 날 26일에 혼자 워싱턴 DC를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워싱턴 DC로 가던 중에 이제 시카고에 들르게 되는데요. 12월 30일 시카고에서 매칭거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당시 이제 미국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은요. 1904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올림픽이 개최되었었더라고요. 근데 이 시카고는 개최 후보 도시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결국 올림픽은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서 이제 개최가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이제 세계 박람회가 이제 세인트 루이스에서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도 이제 이 도시에서 개최된 문화적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만큼 이제 시카고는 좀 매우 발전되고 허브적인 도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이제 이승만이 시카고에서 매칭거 박사를 만나서 언더우드 선교사로부터 받은 서한을 직접 전달을 하게 되죠.
언더우드는 이 매칭거 박사에게 쓴 편지의 내용에 이승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1903년부터 이승만이 이제 수감 중이었던 한성감옥소에 매주 들어갔다. 매주 들어가서 같이 그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람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를 했고, 그리고 그때 있었던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적고, 또한 이승만이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이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승만은 한성감옥소에서부터 비록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수감되기는 했었지만 모범적으로, 그리고 그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서 아주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행하고 있었던 청년이었다라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편지에 자세히 써서 추천의 성격을 가진 이런 내용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받은 편지를 미국에 가서 직접 전달하게 되는 경우를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하면서 당시 대한제국 내한 선교사들의 기독교 네트워크가 이승만의 도미 여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이것은 바로 그 한성 감옥소에서부터도 이어지고 있었던 그 네트워크의 유형이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4년 이제 12월 31일에는 시카고를 경유한 그 이승만이 드디어 워싱턴 DC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워싱턴 DC에서 커버넌트 장로교회 담임 목사인 햄린 박사와의 만남을 통해 미국 개신교 장로교단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었던 교회 네트워크를 처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게일 선교사가 쓴 추천서들이 햄린 박사한테 전달이 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햄린 박사와의 만남 이후 이승만은 건리기념 장로교회 소속 목사이며 언더우드 박사의 지인인 버브릭 목사를 찾아갑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서한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숙소 등 여러 면에서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1904년 여정의 경우 이승만 기독교 네트워크의 특성을 구체적 사료들에 근거해서 추가 분석을 해보면, 특히 대한제국에 와 있던 미국 선교사들과 미국에 거주 중인 기독교인들과의 연결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6명의 선교사들이 건네준 이 여러 업통의 서한들을 통해서 이 선교사들과의 관계와 이 편지에 쓰여져 있던 내용, 그리고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미국에서 만났던 수신자들과의 관계가 이승만의 미국 체류 시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이 선교사들의 편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베어러라는 단어입니다. 이 베어러는 그냥 사전적 의미로 전달자, 운반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승만이 미국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그런 어떤 전달자의 의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독교를 기반으로 대한제국의 독립을 추구했던 제한 선교사들의 활동상을 미국 사회에 알리는 그런 전달자로서의 의미, 또 한 가지는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미국에서 한국의 독립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은유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이처럼 이승만이 워싱턴 DC에 도착할 때까지 교류했던 그 기독교 네트워크는 대한제국에 와서 활동하고 있었던 미국인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한성감옥소에서부터 이승만이 경험한 기독교 네트워크의 이 성격이 수직성과 수평성의 이중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성과목소에서 경험한 이 신과의 관계를 수직성으로 본다면 한성과목소 옥중 동기들 및 그 기독교 선교사들과의 관계를 수평성의 차원에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이 약 38년간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핵심적인 전략으로 삼았던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제2차부터 5차 미국 체류 시기에 조금 더 분명하고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촉구는 현실주의적인 국가 이익에 따라서 운영되는 정부 간의 관계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웠던 특성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영향이 강했던 미국의 민간 사회에서 호응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상향되는 정치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